파월 의장의 재선임이 이슈가 됐었어요. 11월 말에 발언하기 일주일 전에 재지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 가서 바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처리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더 욕을 먹었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정광우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네. 안 보는 사이에 책을 하나 또 준비를 하셨다고 예. 하던데 드디어 조만간 이제 나오는 건가요? 네. 네, 다음 달에 네. 아마 한 10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제목은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라고 해서 코로나 때 시기를 다룬 이제 그거를 기초 뼈대로 해가지고서 네. 과거 사례들이랑 이렇게 좀 붙이고 그 뒤에 이제 좀 향후에 대한 부분도 약간 더 추가를 해가지고서 준비 기간이 꽤 됐는데 꽤 되셨어요? 드디어. 얼마나 쓰셨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서 이게 네. 처음에 컨셉을 잡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가 안 끝나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러네. 네. 일단 끝나야지, 그죠? 네네. 근데 다행히 이제 뭐 리오프닝도 전부 다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겸사겸사 시기가 이렇게 맞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목이 투자의 역사는 네. 되풀이 된다가 아니고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이렇게 지은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를 배울 때 네. 그때 뭐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여쭤보면은 항상 이제 제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역사 공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역사라는 것이 결국 인생사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다. 역사 과거의 것이 반드시 되풀이 되는구나. 인류사는. 근데 또 완전히 100% 이제 똑같지는 반복되는 적은 없더라라고 그렇죠. 싶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더 보고 개별적인 판단을 더 해가지고서 그 변주가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미래에 대한 거 예상할 땐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강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반드시 또 반복될 거다. 그러니 네. 코로나를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그러면은 언제적이고 이제 지겨워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사를 써가지고 제가 추천사를 간단히만 읽어드리면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본인은 제가 86번가 정광우 대표의 리서치 능력은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그 적중률이 높게 짚어내는 것도 정말로 유명한데 현역 시절부터 성실하게 데이터를 진짜 많이 분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영해본 경험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대표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너무 그 어조 자체가 단호하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길래 되게 이제 딱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서 방금 점심도 먹고 왔는데 엄청 부드럽고 겸손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 다 읽기는 좀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책을 나중에 사서 보시고요. 앞에 앉혀놓고 읽으려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다는 못 읽겠어요.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하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쭉 정리해 주신 게 이게 숫자를 보니까 63개 사건들을 정리하셨더라고요. 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1번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2020년 3월 15일이네요. 연준이 제로 금리를 결정하고 양적 완화를 결정했던 그 시점. 네. 이때는 이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던 시기였었고요. 네.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방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 거죠. 연준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해서 실은 이날이 중요하다라고는 해뒀는데 근데 이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더 빠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는데 더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역사로 보면은 연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서 기억해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는 바닥이 잡히고 증시가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좀 약간의 변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질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더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나 불확실성이 높았던 당시 코로나 때문이다 네. 보니까 원래 그 이제 금융위기 때의 양적 완화를 그 실행을 할 때에는 제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회사채까지 사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때는 회사채까지도 사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더 나아가 가지고서는 이제 장외 인물들이죠. 뭐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도 안 되면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측면 지원을.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당시에 채권, 국채, 그 다음에 모기지 가지고서만 끝냈었다라면 금융위기는 이때에는 더 많은 얘기, 그러니까는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걸 너네가 선언해야 끝날 거야라고 했는데 실은 그런 식으로 정말로 무엇이든 하겠다, 회사채까지 사겠다라고 한 날이 증시는 최바닥일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뭔가 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네. 모르는 뭐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보다 더 심한 걸 또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네. 끝은 네. 주식 사는 것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될지가 네. 굉장히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일본은 QQE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QQE라고 하면은 양적 질적인 거죠. 양적 예, 질적 예. 완화. 네, 질적 네.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양적 완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것도 완화라는 게 있어요. 퀀터티브하고 퀄리터티브가 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정말 투자하시면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정말.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ETF라는 걸 형태를 통해 가지고서 주식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많이 거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일본이 그 부작용이 별로 없이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다음 위기가 오면 주식도 사자라는 식으로 거의 99.9%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위기가 오면 네, 그때 네. 가서는 근데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참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연준이 무슨 주식을 사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일본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뭐 지금의 형태에서는 어쨌든 자산 매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할 때부터 말이 워낙 많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상 누각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도 사실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잘 넘어왔으니까 그 점을 고려했었을 때에는 한 번 이렇게 불장난 친 거를 언젠가는 집을 처음에 홀라당 어려워요. 태워 먹을 때까지는 맞아요.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또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첫 책이시잖아요. 네. 첫 책이 어렵지 다음 책은 쉽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 뭐든지 처음이 어렵다 뭐 이런 네, 얘기가 그쵸, 그쵸. 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 네. 3월 15일 날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양적 완화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때 많이 다치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죠? 그쵸, 맞습니다. 그때 예. 왔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네. 많이 질렀는데 그때 뭐 1,700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1,450까지 네, 떨어졌으니까 그때 많이 털리신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은 러프하게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은 주가가 오른대더라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때는 다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미세하게 보면은 네, 그런 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는 8월 27일로 적혀 있네요. 이제 AIT라고 해가지고 네, 네.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것도 네. 이제 또 새로운 용어인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역사적인 선언이었던 것 같고 그쵸. 또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의 세상 자체가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 인플레가 안 오고 디플레 걱정하던 시기였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겪다 보니까는 코로나 때에 돈을 풀면서 네. 이 기회에 한번 인플레이션을 좀 더 심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자, 이왕 한 거, 예, 예. 간 김에 고, 네, 한 번 더 네. 한 거죠. 쓰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인플레 걱정은 아무도 안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대칭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까먹었었던 인플레까지도 벌충해서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했고 사실 이때부터 보시면은 이 시기가 증시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의 고점을 이미 회복한 다음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은 좀 세상은 너무 나쁜데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주가는 이미 오히려 그 이상으로 왔고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하다못해 쉬었다는 가야지 그렇죠. 라고 하는 시기에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한 번 더 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실은 증시가 한번 어떻게 보면은 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던 이때만 해도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때부터 그냥 이제 박스권으로 잘 넘어가는 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요긴하게 써먹었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놓고 보니까 만약 그때로 UFO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됐었다. 네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 시험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이번에 마지막에 본 게 60점이 아니고 2년 동안 평균 60점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옛날에 망쳐놨던 것까지 커버해야 되니까 60점이 아니라 이제 70점, 80점 맞아야 통과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가가 2%가 아니고 뭐 4%, 5% 돼야 이제 평균으로 된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네. 훨씬 더 완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시장에서 비춰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약간 자산의 버블도 더 심해지고 네. 이런 효과를 낸 거죠. 네. 지금 돌아놓고 보면 평균으로 해도 2% 훨씬 넘죠? 어휴, 아득하게 넘어갔죠. 네. 아득하게 넘었죠. 네, 지금 네. 그때는 언제 넘냐. 그러니까 평균 60점이면 옛날에 맨날 뭐 빵점도 맞고 30점도 맞았는데 언제 넘냐 그랬는데 지금 뭐 130점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지금 평균 60점은 훌쩍 넘은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들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당시에는 그때 하반기에 대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미국 대선을. 맞아요. 근데 또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좀 다독이려고 시장을 미리 너무 너무 이렇게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요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박제가 돼가지고 코로나 나중에 이제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에 코로나 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021년 5월 27일 날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로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번에 인플레가 많이 오게 된 이유는 하나는 통화 정책이 무리했던 것도 있지만은 재정 정책에서도 분명히 많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한 꼭지 정도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했던 케어스 액트부터 시작인데 그쵸? 그거는 뭐 트럼프 바이든을 가리지 않고 계속 재정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통화 재정 두 가지 모두가 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그런 걸로 나왔었고 어마어마했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뭐 주체가 일단 다르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뭐 중앙은행에서 소위 말해서 뭐 돈을 풀었다 줄였다 금리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고 금리. 뭐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다 긴축을 했다 그쵸. 이런 것들이라 하면은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라 하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친환경 쪽에 예산을 더 하겠다 아니면은 뭐 유류세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안을 짜겠다 아니면은 뭐 이제 집 관련해 가지고서 뭐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재정 정책이 되는 것이죠. 네. 정부가 하느냐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뭐 수단 자체가 좀 다르죠. 중앙은행에서 이게 뭐 금리든 이런 걸로 조절하면은 재정 정책은 그냥 아예 돈을 좀 싸버리는 좀 직접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두 개가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게 풀려버렸고 그게 이제 2021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이 옵니다. 이게 이제 또 인상적인 사건이었죠.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철회한 날입니다. 네, 네. 돌아놓고 보면 이날이 제일 중요했던 날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요 날부터가 그전에는 강세장이 유지가 되다가 이때부터가 약세장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 딱 그 선언이지 시기지 않나. 맞아요. 요때를 해가지고서 나스닥은 최고점 기록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22년도 1월 초에 다우하고 S&P 500이 이번 이제 코로나 랠리 때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이 시기에 그 중앙은행이 연준이 욕을 많이 먹었죠. 네. 인플레가 오고 있는데 자꾸 네. 일시적이라고만 하니까 그쵸. 일시적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 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건가요? 네. 변명도 좀 담아주고 그게 아니고 진짜 대놓고 실수했다라는 점들까지도 해봤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좀 착시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 4월 정도부터 물가가 21년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게 근데 그때 한 3개월 동안은
중고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고차가 3분의 1을 차지했었어요. 물가 오르는 거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성격 자체가 나눠보면은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특정 항목이 너무 많은 걸 차지하니 이거는 일회성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초기에 올 때. 할만하죠. 왜냐면은 야 차가 없어서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중고 반도체 그거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여름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코로나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 착시인데 뭐냐 하면 그때는 따지고 보면은 항목들을 보면 중고차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기저에 깔려 있는 대부분의 것들의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변이 때문에 그때 델타 변이 때문에 그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인플레 항목들이 다 마이너스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거봐라 일시적이지 않느냐 이러고 다닌 거예요, 추가로 또. 그러다가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서 대차게 올라가죠. 모든 게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러면서 뒤늦게 그리고 요 시기가 보시면은 파월 의장의 재선임이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원래 파월 의장이 한 7월, 8월에는 선임이 원래 재선임이 되려면 돼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연준 위원들의 그 이제 매매 관련해 가지고서 불공정성이 있었다. 맞아요. 또 그래서 몇 명은 옷도 벗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차일피에 미뤄졌었어요. 의장으로 재지명되는 게. 근데 요 이제 11월 말에 발언하기 일주일 전에 재지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 가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처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러니 더 욕을 먹었죠. 사실은 마음속에 원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 재선임 안 될까 봐서 그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겹쳤었던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뭐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든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걸 떠나서 파월이 선언한 날이 주가의 고점이 됐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증시 사이클의 특징은 연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좀 기민하게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서 성과들이 많이 나뉘었었던 독특한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장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올린 것도 연준, 내린 것도 연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고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 11월에 고점이 나왔고요. 2022년 2월 7일에는 그날 이런 일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속으로 무슨 전쟁 날짜를 정해줘 이랬는데 진짜 그날 포격을 하더라고요. 무슨 트루먼 쇼를 보는 그러니까요. 알고 있었어 어떻게? 네. 거의 뭐 지금 매팩 수준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났고, 그러니까는 그 이미 파월 의장이 당시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의견을 바꾸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히 알린 거죠, 선언적으로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쟁이란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나머지도 굉장히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각종 뭐 이제 가격들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그런 그 배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운임이 지금보다 한 4-5배 높았었거든요. 엄청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로 인해 가지고서 원래도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벼랑에 있으면 등을 확 떠밀었던 사건이지 않나 전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로 보면은 작년이죠. 그러니까 아직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인데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그런 정책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다가 1월 달에 괜찮지 않을까 했다가 그냥 한 방 제대로 한번 맞고 그 2월 달에 또 맞은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펀더멘탈이나 뭐 금융 환경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번 증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차트 분석이 꽤나 잘 맞아 들어갔었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딱 요 시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클 하트넷이 레포트를 요 시기에 썼던 게 코로나 랠리 이후 처음으로 헤드앤숄더의 반대쪽 어깨에 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불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고꾸라져 버렸었죠.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의 반대쪽이라는 얘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면 쭉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지를 못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때 하필 또 전쟁이 나버린 거죠.
전쟁에서 이 어깨에서 쫙 밀어버린 거구나. 그리고 나서 야 이러면은 전쟁으로 나고 그래서 좀 살살해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던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16일이네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인상했어요.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거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네. 이것도 수년 된 것 같은 느낌이긴 맞습니다. 한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다음에 보시면은 코로나 상해 대봉쇄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했던 변곡점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2월 17일에 전쟁 났고요. 3월 네. 16일 날 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 주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상해를 대봉쇄해버려요. 네, 네. 요 세 가지가 왜 이제 아주 안 좋게 작동을 했냐 하면 네. 원래도 지금 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긴축이 어쨌든 뭐 전쟁이 났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을 정도의 당시 인플레 상황이니 네.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물가를 더 자극할 만한 요인이 나와버려 가지고서 이게 이제는 그 원가 부담이 높아져서 기업들이 부담이 생겨가지고서 실적이 나빠지도록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가 중국이 어쨌든 이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나 이런 비중이 큰데 여기가 경제가 확 이렇게 엔진이 식어버리니까 뭐 기업으로 지금 탑라인까지도 내려가게 되는 네. 그 일들이 동시에 나와서 사실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악재는 항상 같이 오더라고요. 뭉탱이로. 그래서 이제 3월 27일 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대봉쇄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7월 달에였던 것 같은데요. 7월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를 기록합니다. 물가가 아까 말했던 대로 따지자면은 약 60점 넘으면 통과 그랬는데 거의 뭐 한 200점 맞은 셈인 거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당황했는지 한국은행에서도 첫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던 날이죠. 7월 달이었어요, 작년에. 네, 네. 사실 이 9.1이라는 숫자도 놀라운데 이게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때 제 기억에 8.8인가가 예상이었는데 훨씬 높게 나왔었거든요. 조금 그래도 상반기까지 그래도 증시가 그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이 시기에 일단 라운드 넘버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보니까 그렇죠.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공포심이 거의 진짜 극에 달했던 시기가 되었지 않나. 네.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긴축의 강도를 높여 나갔었던 네,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1월달, 2월달, 3월 이렇게 여름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작년인데 뭐 안 좋았죠, 계속. 계속 네. 안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다가 11월 2일 날 연준이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인플레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뭐 경기고 뭐고 뭐 가릴 것 없이 일단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 나가야 되는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라고 했다면은 4번 연속으로나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사실 80년대 이후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고서 그때 당시에 11월 달에서 좀 힌트를 줬었던 게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들이 군데군데에서 힌트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게 11월 2일 날 인상을 했는데 그에 앞선 10월 21일 날 저희가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닉 네. 키미라우스 기자님께서 연준이 피봇한데요. 그것도 저기 어디 뭐 공시한 것도 아니고 네. 트윗에다가 네, 그죠? 네.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네, 네. 그 기사로 써가지고서는 맞아요. 그게 장 열리기 좀 한두 시간 전에 한국 시간으로 9시 뭐 50 몇 분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가 보시면은요 모든 것에 그때가 꼭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맞아요. 엔화도 약세를 가다가 엔화가 150엔을 일시적으로 찍었다가 내려왔고 네, 네.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증시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웃길 것 같기는 한데 티밀하우스가 완벽하게 딱 그 지점을 변곡점을 만약에 이대로 해서 증시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만들어낸 걸로 평가받는 네 아주 이상한 증시가 되겠네요. 네, 기자로 인해서 이게 된다는 이게 얘기하다가 아니 그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다시 어려워졌다가 다시 살린 게 갑자기 그 월스트리트의 기자가 돼버리는 그런.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이긴 하더라도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차마 연준이 회의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대신 얘기해 준 셈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제 기억에 뭐 블랙아웃
기간이어가지고 예, 예, 말을 못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었고 막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신 뭐 충실하게 역할을 어떻게 보면 너무 훌륭하게 잘한 거죠. 네, 잘해낸 거죠. 네. 타이밍도 아마 굉장히 정확하게 했던 것 같고 아마 뭐 모르긴 해도 뭐 암묵적인 동의나 그 정책 공조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게 그날 당일에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개입이 예, 들어왔죠. 예. 대규모 네, 개입이 네, 들어왔었고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자주 하면 안 되니까 네. 카드를 아껴놓고 하다가 이때 써야지 할 때였던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해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그래서 네. 뭐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이 만들었다라고 보고 그때 이후로 진짜로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감속됩니다. 네, 네. 드디어.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좀 표시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높은데 혹시라도 감속 뭐 얘기를 조금 하기는 했지만은 계속해서 아주 큰 폭으로 금리 이렇게 타이트닝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감속을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번 감속을 해버리고 나면은 다시 이거를 가속하는 건 어렵거든요. 뭐 50을 계속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쵸. 75, 50 내렸다 다시 75 이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속으로 이제 완전히 표현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험을 보고 나서 답을 보고 나면 쉬워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그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신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대표님이 이제 어떤 이제 의견들을 내놓으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서 이 변곡점마다 정말 중요한 조언들을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도 이거는 이겁니다 이런 얘기했던 게 다 떠오르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놓고 봤을 때 그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뭐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은? 코로나라는 일 자체는 정말 역대급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질병을 공부하는 게 투자에 앞으로 1, 20년 내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서 증시가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완전히 클래식한 FM의 맞아요. 모습이었었거든요. 전 그게 되게 이번에 보면서 흥미로웠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제 정말 코로나지. 다시 안 올 수도 있을 만한 일 때문이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겪었던 그게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는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이었었다. 그게 가장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교과서대로 움직이기도 했고 그런 역설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